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씨의 자금이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맞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심에선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무죄로 본 800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 범죄와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공범들의 선고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는 1시간 반의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유서연 기자가 오늘 법정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 안경과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때때로 변호인과 필담을 주고받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직전 불리한 양형 사유를 짚으며 김 씨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데 김 씨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된 뒤 김 씨는 변호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사실은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인 건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협의해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드리기로 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2배 넘게 늘어난 상황.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별다른 법정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호르무즈를 봉쇄 중인 이란이 해협 개방과 종전을 제안하면서 유화책을 던졌지만 미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제안을 검토하면서도 시간 벌기용 지연 작전으로 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공격을 중단할 테니 해상 봉쇄를 풀고 민감한 핵협상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겉으론 파격적인 양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란의 절박한 경제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도달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국제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 인정받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This is not for Iran to play with like some type of bargaining chip because of its illegal nuclear aspirations. 미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분노 전략이 이란의 생명선을 조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제로라며 추가적인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이번 제안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아니라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연 작전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would really have to decide whether he wants to continue a pace or is he going to escalate significantly in order to try to get the Iranian regime to capitulate. 결국 미국의 요구는 국제 수로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끝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먼저 나서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승부수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이 맞물리며 호르무즈의 긴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 개시 2달 만에 이 걸프 지역 6개 나라 정상들이 만나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이란이 핵 문제 논의는 뒤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곳을 역봉쇄하고 있는 미군은 이란 국적 유조선을 추가로 단속했습니다.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호르무즈 해협하고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걸프 국가 정상들이 이 전쟁 이후 2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고요? 네, 걸프 협력회의 GCC라고 하는데 6개국 정상들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특별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걸프 협력회의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등에 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국영 매체를 인용해서 카타르 최고 권력자와 쿠웨이트의 왕세자, 바레인 국왕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제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르 방송은 회의에 앞서 카타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이 걸프 지역의 동결된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른 고려 사항과 상관없이 즉시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부를 둔 GCC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렇게 6개 나라가 참여하는 협력기구입니다. 네, 여전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밖에서 틀어막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란 국적 유조선을 저지했다고요? 네, 미군 중부사령부가 SNS에 단속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 유조선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사진 위쪽에 있는 배가 이란의 유조선이고 아래에 있는 배가 미 해군 구축함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유조선 납포에 대해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유조선을 단속한 겁니다. 미국의 유조선 추가 납포는 이란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자, 그리고 신호 특파원,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이 이 운항을 재개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바닷길뿐만 아니라 이란의 하늘길에 대한 제재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이 거의 2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벌이고 있는 경제적 압박 작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의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 요금 정산, 또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3자도 주저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노선을 확대하려고 해도 외국 공항에서 급유나 기내식 등을 제공받지 못하면 국제선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등을 기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앨런은 또 미국의 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을 놓고 미국 비밀경호국의 경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으로 중단된 만찬 행사를 조만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총과 흉기로 무장한 채 말 그대로 바람처럼 보안검색대를 지나갑니다. 깜짝 놀란 경호원들은 즉시 총을 뽑아 제지에 나섭니다. 커다란 총격음이 울려 퍼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곧이어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맡는 비밀 경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요원들은 이번 경호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Based on my training and my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the U.S. Secret Service, and I have worked at that same very hotel, they did exactly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and they did it quickly, saving the president any unfortunate incidents to him. 반면 행사 참석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뉴스 앵커 출신이자 공화당 내 강경 우파 성향 정치인 캐리 레이크는 자신의 SNS에 보안이 충격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티켓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했고 신분증 확인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사건 피의자 콜 토머스 앨런 역시 성명서에 도대체 비밀 경호국은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모퉁이마다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고 10피트마다 무장 요원들이 서 있고 금속 탐지기가 사방에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보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하듯 허술한 보안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건 당시 보안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앞으로 행사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비밀경호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중단된 만찬 행사를 이르면 30일 안에 다시 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2년 사이 벌써 3차례에 이르는 만큼 또 한 번 경호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쿠팡 문제로 파열음이 나오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 다변화 필요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특히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현안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를 놓고 한미 간의 일부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미국 측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도 거듭 역설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을 왜 갖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또한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 교체기인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인 점 등을 들며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방은 대통령이 큰 소리 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군사력 순위는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없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 투자부터 빠져나가고 주한미군 공백을 메우려면 국방비를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청년들의 복무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증시 저평가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특정 주식만 오르는 등 종목 간 양극화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0.39% 오른 6,641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급격한 하락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롤러 코스피라고도 불렸지만 최근 들어 지난 21일에는 전쟁 직전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6,600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으로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고 장중에 133만 3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고 반도체 기업 등의 실적에도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증시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세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화하고 사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에 종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중에 이 두 개 기업의 이익 의존도라든지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 내에서도 보면 K자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 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계 충격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가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대규모 투자가 멈추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며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파업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라며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집행부는 성과급 요구를 떼쓰기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달성 시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치명적일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선도 지위가 흔들리고 반도체 협력사 생태계도 악영향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 파업 때문에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면 고객사에서 다른 거래처,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경영 지표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노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하루 1조 원 수준의 회사 손실이 예상된다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파업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과반 노조로 등급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로 일주일 일정의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입한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집회를 잘 끝내고 파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이 장기 휴가라니 타이밍이 아쉽다 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어느새 60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백악관이요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논의했는데 이란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They have achieved none of their goals. This is why we ask for negotiation. We are now considering. 예, 이란의 새 제안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고 종전 협상한 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변인 얘기에 의하면 곧 입장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해지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미국 안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이란 제안대로 하자 보면은 핵 이슈는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것들을 갖다 수습해가고 일단 종전부터 하고 핵협상은 다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핵협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런 이 엄청난 전쟁을 갖다 이제 개전을 한 상태에서 뭔가 국내에 설명이 필요할 텐데, 예.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핵협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도출해내겠다 하는 것이 공약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바로 2월 28일 개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전쟁을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핵 협상을 배제해 놓은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거기서 아무 진전이 없이 그냥 해협 문제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면 이 전쟁 전에는 해협은 완전히 개방이 돼 있었던 상태고, 네. 그런데 지금 아무 소득도 없이 일단 수습을 하고 가자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도 레드라인이 분명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이렇게 2차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어설픈 타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모든 협상은 어렵고요. 세상에 불가능한 협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보면 호르무즈의 봉쇄와 역봉쇄가 충돌하고 있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힘겨루기라는 건 나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미국 경제가 한쪽은 인질이고 한쪽은 이란 경제가 인질이거든요. 이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충돌로 가니까. 좋은 건 우리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2015년 오바마 핵 합의보다 좋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과거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건 합의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보다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갈리바프 벤스가 만났을 때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농축은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셋 일몰 조항 2030년이면 최대한 모든 이란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15년이었죠. 그렇죠. 최대 15년, 10에서 15년. 그런데 그중에 핵심이 농축이거든요. 네. 그런데 벤스 갈리바프 첫 만남에서 이 얘기가 아니고 20년 하지 마라. 미국의 제안이. 동결 20년 그렇죠. 동안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한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협상이 결렬이 아니고 물밑에서 상당히 그 긴밀하게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볼까요? 일단 갈리바프 벤스가 만났지만 헤어졌는데 결렬이 안 됐어요. 그다음 파키스탄의 실세 문이르 국방총사령관이 이란을 갔습니다. 그다음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이 네. 파키스탄, 오만, 다시 파키스탄, 다시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진영에서도 아마 안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을 거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은 안 통한다는 걸 본인도 안다. 이란도 지금 먼저 호르무즈를 열어달라. 이게 뭐냐면 아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먼저 열고 하자. 이거 놓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먼저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협상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건데 희석한 후에 절반은 이란 국내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로 이관해서 이관을 하자. 그렇게 이제 미국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로 보십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2015년에 핵협상을 할 때는 그 11톤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98% 가까운 걸 갖다가 해외로 다 반출을 했거든요. 네. 나머지 2% 남아있는 것은 그걸 다 농축을 해도 핵무기 하나를 만들 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소위 말하는 퓨얼 스와핑이라고 해서 그 농축한 우라늄은 해외로 반출하고 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란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완전하게 농축 우라늄을 갖다 해외로 전량 반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신 희석을 하겠다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15년에는 왜 그걸 갖다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못 받겠다는 거냐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역성이라는 것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역성. 가역성. 네. 가령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핵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제재를 풀면서 이 패키지로 다 해서 합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하시라도 이란에 약속을 한 제재 해제와 그런 조치를 갖다 아무 때나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 되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점이 이미 18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란이 한번 경험해 보니 그런 상황이 왔는데 완전히 농축우라늄을 100% 다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은 이란은 이제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의가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자기네들도 가역성 문제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이걸 합의상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자기네도 다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농축 우라늄을 갖다 갖고 희석을 하고 있겠다. 희석을 하면은 핵무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역성을 갖다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 양측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합의가 되더라도 미국이 푼 제재를 다시 조인다든가 뒤집을 경우를 뒤집을 경우에 보험을 들어놔야 이란도 다시 뒤집어 갖고서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걸 갖다가 완전 이 15년처럼 98%를 완전히 해갖고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남겨서 만약에 합의가 준수되지 않거나 백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다시 그걸 갖다 재농축을 해갖고서 이 협상 레버리지를 갖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반은 하고 이란에 남겨두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역성의 문제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신뢰 문제를 좀 계속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이란이 이렇게 미국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도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최근에 또 외무장관이 찾으면서 외교전에도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이 지지를 받아낸 것 같아요. 중동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러시아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란과 러시아는 특수관계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초기가 사용했던 샤헤드 136 드론을 제공한 것도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는 특수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15년 핵합의 때 약 10,000kg이 넘는 농축우라늄, 그때는 5% 순도였거든요. 이 대부분을 러시아로 이전을 시켰어요. 지금 맞습니다. 러시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미국이 우라늄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란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넘겨도 러시아에 넘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라늄을 이관하는 문제를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순도 90%의 고농축 우라늄 64kg 정도가 히로시마에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곳의 한 절반 이내 좀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핵무기 하나 만들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고농축을 한다고 해도 핵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써야 돼요, 몇 번을. 그러니까 이란이 어느 정도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핵무기를 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핵 농축을 한다고 해도 기폭장치를 결합해야 되고 핵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속일 방법은 없어요. 북한은 2006년부터 11년까지 6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점은 찾을 수 있다. 이란은 명분을 찾고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를 찾는 합의안은 얼마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완전히 이란의 농축 권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핵무기라는 표현과 핵이라는 표현이 막 섞여 있는데 핵과 핵무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농축 권한을 없애야 된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오바마 때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와 이란의 그 기 농축 권한과 유보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다음에 일부분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는 거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컨비네이션이 문제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서로를 향해 했던 스피커를 이제 나라 밖으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돌리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유엔 안보리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유엔 안보리에서 충돌을 했는데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란은 오히려 미국이 테러리스트다라면서 이제 맞받았는데 이게 국제 여론전으로 좀 이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 책무니까 양쪽 외교관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나라가 지금 봉쇄로 다 지금 맞서고 있어요. 이란도 사실상의 봉쇄를 갖다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도 좀 휴전 기간이지만 사실 해군의 해상 봉쇄로 다 이제 맞서고 있는데 그렇죠. 이 봉쇄의 성격이 서로 좀 달라요. 근데 이 미국이 하고 있는 봉쇄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봉쇄인데. 훨씬 어려운 봉쇄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하는 봉쇄라는 것은 모든 배를 갖다 추적하면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자원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 건데 면적도 넓죠. 지금 면적도 엄청나게 넓고 근데 이란이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간단하고 그런데 그 사실상의 효과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대등한 방식으로 다 지금 이제 해협에서 봉쇄로 다 이제 맞서고 있는 건데. 둘 다 이제 지금 국제 무대에서 이제 외교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은 과거에 그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언급하면서 해양 자유연합 구성을 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좀 청해부대 같은 다자연합 뭐 군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편을 좀 들어줄 거고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미국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침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략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로웠고 전쟁이 끝나면 앞으로도 자유로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란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렵다. 근데 미국 입장은 이제 이 전쟁의 여파로 막히니까 일종의 해양 자유연합이라고 이건 뭐냐면 함대를 구성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그러면 미국의 부담은 덜면서 전 세계의 어떤 연합권 형식으로 지금 소말리아 해적,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홍해, 바벨-엘만 대부 이런 걸 해결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어려운 거고 또 실현된다고 해도 매우 느슨한 연합체가 될 거다. 만일에 아마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란 기뢰 위치도 파악 못한다. 원래 기뢰를 설치하면 설치한 국가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안 다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저 말이 맞다면 지금 기뢰 제거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쟁이 끝나도 몇 달 동안 제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의 소외 전력들이 모여서 소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해양 자유연합 이건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죠. 윤곽현 대사께서는 뭐 이란을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아실 테니까요. 그 사정을.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해상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란의 이제 원유 수출길이 이제 모두 이제 막히면서 폐탱크까지 동원할 만큼 저장고가 지금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상태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게 폭발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란도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란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근데 그런 조치들이 과연 이란만 아플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미국은 계속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 가했기 때문에 원유 수출도 이제 제한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좀 유조선을 통해서 원유를 갖다 바깥으로 실어 날랐거든요. 실어 날르고 일단 실어 날르고 왜냐하면 생산된 양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저장고도 있지만 지상의 저장고도 이제 꽉 차게 되면 계속 유조선으로 다 실어 나르다가 공해상을 떠돌다가 이제 그 바이어를 만나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제재 회피 수단에서 또 러시아와 이란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재밌는 현상이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한 달간 제재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수급의 교란이 생기는 것 같다 굉장히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막아놨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던 그 이란산 원유들이 다 소진이 됐어요. 다 소진돼서 이미 내보냈던. 근데 이 탱커들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원유를 갖다 싣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해상 봉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장 커패시티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이게 꽉 차게 되면은 안에 유정 안에 압력이 해가 터질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란산 원유가 대부분 중동산이 이제 중진류이기 때문에 중진류가 계속 생산을 하지 않고서 가만 놔두면 굳어버려 갖고 유정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고 해갖고서 큰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 데미지가 왔을 경우에 설사 전쟁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유입이 못 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데미지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꼭 이란만이 아픈 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계산하에서 서로 엄청난 극한의 지금 신경전을 갖다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란 원유 탱크가 사흘 안에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지나친 과장도 아닐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지금 생산량을 갖다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면서 과연 그 안에 유압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과장하시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그러시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이란의 유정 상태가 이 미국의 역봉쇄로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로 갈 수는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꼭 이란만의 아픔이겠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이란 석유시설 폭파된다. 이 얘기가 그냥 거의 그냥 퍼날르듯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오페크가 석유를 감산합니다. 감산하거나 증산을 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산을 그럼 폭발하면 어떻게 감산을 하면 증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건 과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유정이 폭발하고 뭐 파이프가 날아가고 이란이 항복하고 나오고 그렇지는 않다. 또 하나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때 이 후세인 정권이 퇴각을 하면서 쿠웨이트의 모든 유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다 회복했거든요. 회복하고 수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며칠 사이에 뭐 폭발하니까 이란이 항복하고 나온다? 만일에 며칠 사이에 폭발하고 문제가 더 심해지면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곧바로 유가로 가는 거고 그럼 100불이 아니라 150불, 200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란산 유정이 만에 폭발해 갖고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교란이 생기게 된다면은 단기간의 영향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 그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파놓은 유정을 중간에 이게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느냐. 만약 조절 가능하고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그면은 이제 그만인데. 맞습니다. 이게 겨울에 우리 수도꼭지 안 얼게 하려고 쫄쫄쫄쫄 흘리는 것처럼 지금 북한으로 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뭐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딱 잠궈버리게 되면 이게 딱 굳어가고서 그걸 갖다 그냥 다시 재개봉하는데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양으로 다 조절해가고서 이 양을 항상 이렇게 그게 흐른다고 해서 맥시멈 100% 커패시티만큼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역봉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란산 유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설명은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과연 그러한 상황까지 치달으는 것 같다가 미국이 이 국제 원유가의 동향에 대해 가장 민감해하는 미국이 그런 상황을 갖다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 요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콜 토머스 앨런 총격범은 암살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방송인 코미디언입니다. 지미 키멀의 이 과부 발언이 이 총격 사건 이후에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Our First Lady Melania is here. Look at Melania,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Nobody in recent years has faced more bullets and more violence than President Trump.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Those who constantly falsely label and slander the president as a fascist, as a threat to democracy, and compare him to Hitler to score political points are fueling this kind of violence. 자, 먼저 들으셨던 지미 키멀의 발언. 멜라니아 여사가 곧 과부가 될 것 같다. 이게 만찬잔 총격 사건 이후가 아니라 이틀 전의 발언이라서 굉장히 이제 놀랍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놀라운 발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 레빗 대변인 이제 출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못 볼 텐데 네. 그 전에 만찬 전에 오늘 밤 총성에 올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언자들인가. 이제 키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 트럼프니까요. 사실 선을 넘었죠. 그 발언은. 그러나 선을 넘은 거로 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넘었죠. 언론 기자들한테 바보야, 해고야, 멍청이야.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그러니까 언어 폭력의 출발점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만일에 정상적인 화법을 구사한다면 지미 키멀처럼 저렇게 말 못하죠. 물론 저 발언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계, 언론계에 언어 폭력, 왜냐하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키멀도 그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레빗 대변인의 오늘 밤 총성은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연설을 할 거다. 그런 내용으로 추정이 돼요. 네. 특히 미국이 이제 어느 나라보다 표현의 자유를 좀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언론 탄압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예.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표현의 자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이제 엉키면서 국제적으로까지 이제 화제가 되고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강현 전주 이란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해 공동정범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과 가장 달랐던 건 시세 조종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본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장 이전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수수료를 40%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계좌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20억 원을 오직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도록 한 점 등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주배를 통하여 간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공범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 역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무혐의로 1심은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르게 이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도 청탁 명목이었다고 인정한 건데 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그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들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로 모두 3가지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씨가 물건을 전달받았을 당시 청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사를 알고 있었고 가방 전달로부터 약 2주 뒤 실제로 청탁 의사가 전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으로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윤 전 본부장이 단지 친분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김 씨에게 가방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 씨의 나머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뢰로 시작된 게 아니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그 대가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 특검은 여론조사 혐의 무죄와 관련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네, 보도에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소득 없이 물러섰습니다. 12일 만에 다시 이뤄진 2차 체포 작전은 공수처 대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1차 버스 차벽을 넘고 2차 저지선을 뚫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 만인 29일 오후 3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는 공권력 사유화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처음 선고하는 사건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개국 공신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인재 영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출입기자단과 작별 인사했습니다. 차출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부산 북갑 출마를 위해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겁니다. 1977년생 청와대 최연소 수석이었던 그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개월 열심히 일했다며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사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인재 영입식을 열어 둘을 성대하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한다던 AI 강국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청와대가 배치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를 출마 대기실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산 북갑에 털을 닦던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안보는 태도, 안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느냐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구애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재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민주당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부채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출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 이후 확정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현역 의원 출마로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에 대해 선거 사유 발생 즉시 공고를 낸 뒤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선 지역의 경우 다음 달 3, 4일 본 경선을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다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격전지를 시작으로 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겉으로는 각자 도생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불리 계산 속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은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가세로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김 후보는 다시 만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정조준하며 5파 전 각축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신당까지 나서면 육자구도가 꾸려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서로 표가 갈리며 단일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범진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크게 연대의 그림을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선거 날까지 30일 넘게 남은 만큼 저마다 겉으론 표정 관리, 내가 이길 수 있다며 각자 도생 모드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다만 선거가 본격화하고 판세가 분명해질수록 연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화 목소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과 달리 구인난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수연대에 군부를 떼고 나선 겁니다.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조응천 전 의원은 단일화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단일화 할래 말래?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죠. 다만 저쪽에서 뭐 난리를 치면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정도의 생각이다. 후보들은 공천장에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츰 격전지 판세가 뚜렷해질 경우 진영별로 단일화 이슈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본격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머드와 탈여의도로 그 특징이 뚜렷이 나뉘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지도부도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대위 첫 공개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매머드 선대위 위용에 걸맞게 현역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을 꽉 채웠습니다. 준비된 행정가를 자처한 정 후보는 집값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듯 부동산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도 약속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거 때마다 해묵은 부동산,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한다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즉흥적으로 풀었다가 35일 만에 번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눈치만 보던 정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을 선도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박원순 시즌2일 뿐이다.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새벽 자율주행 버스에서 시민들을 만난 오 후보는 선대위 구성도 시민을 중심에 뒀습니다. 여의도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유권자 12명을 선대위원장에 배치한 이른바 시민선대위를 꾸렸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확실히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서 시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 후퇴를 받는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로우키를 유지하며 국회 안에서 이재명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폭 현장 행보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당권파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대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이란이 핵 문제는 뒤로 하고 호르무즈부터 개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즉답 없이 이란 유조선을 추가로 단속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에 기름이나 기내식을 공급하는 외국 정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국제선 정상화 시도도 봉쇄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유조선과 미 해군 구축함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유조선을 호르무즈 밖에서 또 저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논의는 했지만 진지한 검토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미국의 이란 봉쇄는 바닷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지난 주말부터 무스카트와 이스탄불, 메디나, 베이징까지 4개 국제선 운항이 전쟁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미 재무부가 경제적 압박 작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 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 공항을 압박했는데 급유나 기내식이 차단되면 이란은 국제선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주말 미국 이란 간 2차 종전회담이 불발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란 국영통신 기자를 직접 만나서 교착에 빠진 협상 진행과 핵심 쟁점을 물었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측 대표단 파견이 발표된 뒤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기대됐던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소속으로 6년째 이슬라마바드 지국장을 지내고 있는 아프잘 레자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Direct talks nor indirect. So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I think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U.S. side to put blame on Iranians. Okay, we were ready to send our envoys to Islamabad, and you look, Iranian foreign minister just left Islamabad. No, this is not like that.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논의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 보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뿐이라며 냉담하게 평가했습니다. 협상 진전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달린 만큼 새로울 게 없는 뉴스라는 겁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 개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ow U.S. claim that Iran is going after nuclear bomb? This is totally baseless. This is something he wants to, dive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pinion. 이란 지도부 내분설은 가짜뉴스라며 이란 협상 대표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건 트럼프라고 지적했습니다. If both parties showing their seriousness, it could be within weeks. If you want to end this war, s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If you really don't want to Iran have a nuclear bomb, okay, Iranian already expressed their desire that they are not looking for nuclear bomb. 최근 백악관 만찬 행사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이 너무 허술했던 게 의심스럽다며 연출된 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전용기로 오만을 방문했다는 건 양국 간 신뢰가 그만큼 깊다는 증거라며 레자 기자는 종전회담이 재개된다면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에너지 회사 아람코가 다음 달까지 액화 석유가스, LPG 선적을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아람코가 2월 말 주요 수출 시설 피해로 이같이 결정했고 최근 구매자들에게 주 아이마 LPG 시설의 선적 중단이 5월까지 이어질 것임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의 주요 LPG 공정, 선적 시설인 주 아이마는 이달 초 이란의 공격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주 아이마 시설은 전 세계 LPG 해상 물동량의 3.5%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정세는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5월로 밀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談判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원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주면 끝난다던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I know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going to China on May 14th and 15th. 그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사전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이란과 2차 평화협상마저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까지 경호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It's not going to deter me from winning the war in Iran. I don't know if that had anything to do with it. I really don't think so. 사그라지는 듯했던 미중 사이 불씨도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며 중국 관련 정유사와 해운사 등 39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역외 관할권 행사라며 반발한 중국,
자국 AI 업체 마누스의 미국 매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희소 자원을 무기로 서로를 옥죄는 고질적 대립 구도가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作为原则，我想强调，中国政府依法依规对外商投资进行审查，并作出有关的决定。 외교가에선 트럼프 방중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예정된談판에 앞서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거란 정반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걸프 국가들의 협력기구인 걸프협력회의 GCC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 전쟁이 개시된 지 2달 만에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이 처음 만나는 정상회의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등에 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국영 매체를 인용해 카타르의 최고 권력자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와 쿠웨이트의 왕세자, 바레인의 국왕,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제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자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출근하면 교통비 환급의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또 공공부문 직원들의 유연 근무도 늘립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고유가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혼잡 정도가 부쩍 심해지면서 혼잡도 150% 초과 구간이 한 달 새 11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정부는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하루 4회 증차한 데 이어 신분당선 등 혼잡 구간 운행을 늘렸습니다. 서울과 수원, 양주 등으로 가는 복잡한 노선에는 전세버스를 한시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람이 많은 1호선 대방, 신길, 제물포 등 5개 역 정차 횟수도 늘립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몰리지 않게 161만 명 규모 공공부문부터 근무 시간도 조정합니다. 최소 30% 규모로 시차 출퇴근 적용을 권고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재택근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시차 출퇴근제 목표를 30%로 설정 공고하고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목표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면 추가로 30%포인트 더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등은 유가가 더 올라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바뀌면 민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5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17.1%인 55만 2,9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모두 3,1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에도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증시 저평가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특정 주식만 오르는 등 종목 간 양극화가 커지는 장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0.39% 오른 6,641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급격한 하락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롤러 코스피라고도 불렸지만 최근 들어 지난 21일에는 전쟁 직전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6,600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으로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고 장중에 133만 3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고 반도체 기업 등의 실적에도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증시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세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화하고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에 종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중에 이 두 개 기업의 이익 의존도라든지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 내에서도 보면 K자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 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코스피 6,600선 고지를 돌파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금융선진국인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4조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400조 원을 기록하며 3조 9,900억 달러에 그친 영국을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국 시장 규모가 한국의 2배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서만 45% 이상 급증한 한국 증시의 성장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등굣길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전날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학생들이 무리지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얀색 SUV가 인도 위로 올라탄 채 덜컹거리며 달려옵니다. 곧이어 모퉁이에서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 차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로 덮쳐서 주변 사람들 놀라고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차량이 돌진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는 이곳에서 경비원을 들이받고 10m가량을 더 진행한 뒤에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 경비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평소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통행 안내를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하얀색 국화와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모를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길을 잘 건널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는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사고 전날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애초 장난이었다던 대표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실수였다며 입장을 번복했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태국 국적 노동자 항문 쪽으로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21일 만입니다. 그간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의도적 조주는 없었다,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정해왔습니다.
피해자 항문에 에어건 넣어서 쐈다는 혐의는 인정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요? 네. 반면 피해 노동자는 A씨가 에어건을 의도적으로 조준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경찰은 에어건 2대를 확보해 최대 분사 압력을 실험하고 유사 사례가 담긴 논문까지 검토한 끝에 A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태국인 노동자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 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20일 경기 광명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들이 3km가량 떨어진 천왕산 부근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울 구로소방서는 오늘 오후 6시쯤 천왕산 부근에서 사슴 여러 마리가 떼지어 이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시쯤에도 비슷한 신고를 받아 수색에 나섰지만 탈출한 사슴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슴을 목격한 시민은 YTN에 이 천왕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사슴 67마리가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의 주체라고 보고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 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며 그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다만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주가 조작 용도였다거나 술파티가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은 모두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칭하면서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남욱을 주리를 들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 수사를 했다고.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은 그분은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다. 또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막말하길래 싸워 파출소를 간 적도 있다면서 평소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길래 갑자기 청문회장에 나왔느냐며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공적 사업에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대통령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정책 후원자로 하고 이런 목적 때문 아닙니까?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은 국민의힘 질의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불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 조작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선을 그었고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허구한 날 무슨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종합청문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서용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사전 면담했는지를 두고 수차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땅고르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식사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정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게 될 위험을 일으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이나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도입해 낮은 임금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의 계약, 낮은 임금과 수당, 상여금 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붙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공공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공무원 117만 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 1년 미만 계약자는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280만 원대로 정규직보다 낮고 복지 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 최대 250만 원에 달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은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등을 기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 앨런은 미국의 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코미디언의 농담에는 당장 해고하라며 방송사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인 60분과 인터뷰 도중 기자가 백악관 총격 용의자의 입장문을 읽어나가자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기자를 코앞에 두고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I'm no longer willing to permit a pedophile, rapist, and traitor to coat my hands with his crimes. What's your reaction to that? Well, I was waiting for you to read that because I knew you would, because you're horrible people, horrible people. Oh, do you think he was referring to you? Excuse me. I'm not a pedophile. You read that crap from some sick person. 부인 멜라니아 여사 관련 농담에 대한 반응도 논란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키멀은 이틀 뒤 예정된 백악관 만찬을 비꼬며 멜라니아가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만찬장 총격 이후 뒤늦게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트럼프 부부는 키멀의 해고는 물론 토크쇼 폐지까지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When you have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hat are saying things like this every single day for years, you are inspiring violence by people who are already mentally ill.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적반하장이라며 트럼프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 달 전 자신을 수사했던 전 FBI 국장 로버트 뮬러가 숨지자 그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가 정적을 향해서는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미국 사회를 더욱 양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향해 농담을 했다 논란을 휩싸인 방송인 지미 키멜이 당시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키멜은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토크쇼에서 트럼프처럼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멜은 다만 백악관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자신의 농담이 이후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철거 작업이 50일 가까이 진행될 예정이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하얀색 SUV가 크레인에 매달린 채 서서히 옮겨집니다. 불이 난 대전 안전공업 동관 옥상 주차장에 있던 차입니다. 지난달 20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안전공업 동관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발생 39일 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건부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안전공업이 정한 업체 2곳이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안전공업 측은 불이 난 동관 3층과 옥상에 있는 차량을 모두 밖으로 옮긴 뒤 본격적인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예상한 기간은 약 45일. 붕괴 위험으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동관 1층에 대한 감식은 철거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부에 대해서는 지금 붕괴 위험이 있고요. 감식 방법에 대해서는 고소 차량을 이용한 그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방향으로 감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철거 작업 과정에서 추가 유해 발굴을 위한 재수색과 유류품 회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전공업 대표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건물 대부분이 화재로 무너져 정확한 발화 지점이 확인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중환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0대 장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26살 조재복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았던 조재복의 부인 A씨는 조재복의 강요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송치 당시에도 늑골 골절 상태였던 만큼 감금 상태에서 지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신정동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SUV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청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고는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넘어진 차량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청 관계자들이 다급히 망치로 유리창을 깹니다. 이어 운전자가 구출됩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와 SUV 한 대가 충돌해 SUV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19 오기 전에 창문을 깨가지고 장비가 다 있거든요. 뭐 망치니 뭐 삽인이 다 있어요.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곧바로 전도된 차량에서 운전자 구조에 나섰고 주변 도로를 통제해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가좌동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창고에는 신발 자재와 타이어 등이 보관 중이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승강기가 멈춰 승객 13명이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승객을 구출한 뒤 승강기 작동을 멈춘 병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자리를 놓고 펼쳐진 수원 경기에서는 KT가 연장 10회 말에 터진 강민성의 끝내기 안타로 LG를 누르고 1위를 지켰습니다. KT는 8회까지 LG에 2점 뒤졌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마무리 김영우를 공략해 동점을 만들었고 10회 말 강민성이 끝내기 좌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6대5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역시 연장 승부가 펼쳐진 대전에서는 한화가 10회 말에 터진 페라자의 동점 적시타와 노시환의 밀어내기 타점에 힘입어 SSG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오예진과 양지인, 반효진 등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의 위상을 높였던 금메달리스트 삼총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나란히 출전합니다. 여자 10m 공기 권총 오예진과 25m 권총의 양진, 10m 공기 소총 반효진까지 나란히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관역을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또 25m 속사 권총에서 이건혁이 태극마크를 달았고 같은 종목의 송종호와 남자 10m 공기 소총의 박하준도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한국배구연맹 9대 총재에 선임됐습니다. 이 신임 총재는 1970년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을 지낸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에 이어 배구 행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태광그룹은 지난 1971년 흥국생명 전신인 태광산업배구단을 창단하며 한국 배구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내일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아침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출근길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도 하늘만 흐릴 뿐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밤부터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내륙, 전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더 따뜻해지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